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연말정산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입력했고 7월 달에 이제 중도태사자 정산하는 걸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 또 급여 자료를 입력을 완료해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주식회사 빵공장에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동일한 급여 내역을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8월달 급여를 입력한 후에 9월부터 12월까지 다중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급여자료 입력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월달 급여는 이제 7월달 급여와 동일한데 다만 이제 중도퇴사자는 빠져야 되는 거니까 중도퇴사자를 제외하고 이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서 이렇게 김서울하고 최민기 두 명의 8월달 급여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급여 자료를 다중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복사를 쭉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급여 자료 입력하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KLF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신 다음에 자, 우리 회사 코드 8000번에서 지금 연말정산하고 있는 거니까 8000번으로 들어가 주시고 자, 원천징수 탭 눌러서 자,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7월 달에 중도태사자가 있었잖아요. 이제 8월 달로 7월 달 걸 복사할 거예요. 그러면은 8월 달, 자, 우리 회사는 25일 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전달의 급여를 복사하겠습니까? 라고 나오면은 예,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김서울, 최민기 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급여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교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김서울은 교재 확인해 보니까 기본급이 700 맞고요. 그리고 직책수당이 30만 원 맞네요. 그리고 식대가 20만 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30만 원 맞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780만 원이고요. 공제금액 밑에 보니까 26만 5,500원, 그리고 26만 2,330원, 그쵸? 그 다음에 33,970원, 그 다음에 66만 6,600원, 그리고 61만 1,830원, 그리고 6만 1,180원. 이렇게 해서 130만 1,410원, 130만 1,410원, 이렇게 해서 130만 1,410원, 이렇게 해서 쭉 입력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최민기도 한번 보시면은요. 기본급이 500이고, 그 다음에 식대가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3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직책수당이 2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이 25만 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23만 8,500원 이렇게 있고, 18만 7,880원. 그리고 24,330원, 49,950원, 그리고 27만 10원이죠. 그 다음에 27,000원, 그리고 사후회비 만원까지 해서 입력이 되어 있고요. 80만 7,670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인지 금액은 514만 2,330원, 514만 2,330원 이렇게 해서 쭉 입력된 거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력된 거는 지금 요 밑에도 그림 제가 해놨으니까 요 그림 보고 숫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이 급여 그대로 우리가 급여 복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급여 복사 기능은 어떻게 이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급일자를 눌러주시고요. 자, 요 8월 급여 지금 요 데이터를 9월에서 12월까지 복사를 할 거니까 여기 다중 복사를 눌러주시고 자, 요거를 9월에서 12월까지 복사할 거다라고 기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달 거를 그달 25일 날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넣어주시고 복사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복사 눌러주세요. 자, 처리하겠습니까? Yes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복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원이 3명 있었는데 한 명은 7월 달에 중도퇴사해가지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했고요. 요 2명은 지금 연말정산을 더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자, 그래서 12월까지 급여 입력을 했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걸 이제 닫고, 자,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될 건데, 자, 여러분 연말정산은 여기 KLA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섯 번째 줄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 강에서 중도퇴사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급여 입력할 때 중도퇴사자 정산을 눌러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중도정산 소득세라고 해서 반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은 여기 중도 탭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홍미라라고 해서 우리가 전 강에서 중도퇴사 한 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중도퇴사자 외에 계속근무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이 계속 탭에서 해주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 F2번 눌러주시면은 김서울, 최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 교재에 보면 김서울부터 나와 있으니까 김서울부터 불러와서 연말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기존에 제가 입력되어 있던 데이터를 지우고 하다 보니까 여기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울게요. 이걸 좀 지우고 여러분과 동일한 입장에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 지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연말정산 입력 화면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은 제가 간략하게 각각의 메뉴가 어떤 내용들인지를 설명드렸는데, 자, 우선 요 설명을 드리고 진행할게요. 우선 소득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뭐 월세, 연말정산 입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소득명세 탭 이 부분은요, 소득명세 탭 이 부분은 우리 현재 근무지에서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김서울은 현재 급여자료 입력된 데이터, 지금 여기 급여가 8,760, 그리고 비과세 뭐 초과액도 있고, 밑에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4대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납부 소득세가 있죠. 이렇게 지금 다 불러져 왔어요. 맞죠? 이 데이터는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자료 입력을 김서울 걸 했잖아요. 그 데이터를 그냥 불러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얘기를 말씀 여기다 써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종전란에 근무처명을 입력해서 소득을 합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만약에 1월부터 12월 요 1년 동안에 내가 하나의 회사에서 근무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월에서 5월까지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내가 하면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중도퇴사자로 연말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다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B회사에 7월 달에 또 입사했어요. 그래서 B회사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또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최종 근무지인 B회사에서 이렇게 연말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A회사 거 따로 하고 B회사 거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최종 근무지인 B회사에서 A회사 거를 합산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합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종전근무지 여기에다가 근무처명이나 근무처 사업자 번호나 요 근무기간 입력해 주시고, 그 퇴사 직전까지 받은 총 급여가 얼마고, 여기 맨 밑으로 내려가지고 전 근무지에서 이런 4대 보험이나 소득세 낸 거를 입력해서 현재 근무지에서 현재 근무지 여기서 합산해가지고 연말정산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얘기이고요. 자, 주의할 점은 이제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할 때 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가 중도퇴사자 한 홍미라가 있었잖아요. 전 강에서. 그렇죠? 그럼 홍미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정산을 쭉 해봤더니, 자, 홍미라가 지금 퇴사하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했었더니 결정세액이 빵원이 나왔죠. 기억나시죠? 그럼 결정세액이 빵원이 나왔으면 이 홍미라가 다른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 회사에서 이 홍미라의 중도퇴사 연말정산권을 합칠 거 아닙니까?
그럼 합칠 때 요 총 급여라든지 이런 걸 다 합산해서 입력을 할 텐데 그러면 전근무지에서 낸 세금을 합산할 때는 여기 기납부세액의 26만 7,840원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결정세액을 더하는 거니까 이 홍미라의 경우에는 다른 근무지에 이게 합산된다면 결정세액이 빵원이니까 이 홍미라가 이렇게 합산할 때 여기 지방 여기 소득세는 빵원이 되는 거예요. 결정세액을 합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 홍미라 같은 경우에는 전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할 때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결정세액이 빵원이 나와서 이 금액을 중도정산소득세라고 해서 다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근무지에서 홍미라가 부담한 진짜 세금은 26만 7,840원이 아니라 빵원이죠. 이거 다 돌려받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합산할 때는 요 결정세액을 더해서 합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본인이 부담한 세금을 더해서 다시 한번 정산을 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면 암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전근무지 소득이 합산이 될 때는 결정세액을 더해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중도 퇴사 시에 결정세액이 확정돼서 중도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결정세액을 반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탭은 뭐냐 이거예요. 부양가족 탭. 부양가족 탭. 자, 부양가족 탭은 여기 눌러주시면은요. 자, 여기 계속 근무자로 볼게요. 부양가족 탭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부양가족 탭에서 부양가족들을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그대로 끌고 왔고 여기 부양가족 탭에서 이걸 뭔가 수정을 하게 되면 사원 등록 부양가족 탭도 수정이 같이 돼요. 그래서 여기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럼 부양가족 탭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카드 쓴 거 있잖아요. 이거는 부양가족별로 입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김서울 본인의 대학원비가 부담이 됐어요. 그러면 요 김서울 거 선택해 주시고 여기 교육비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민혜의 대학교 교육비를 부담했어요. 그럼 박민혜 선택해 주시고 여기 교육비를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양 가족별로 이 보험료, 교육비, 또 여기 카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의료비, 요런 카드, 그 다음에 기부금, 요 5가지는 가족별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노란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가족별로 사람별로 입력을 하는 거고요. 자, 부양가족별로 입력된 자료를 연말정산 입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해서 반영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가족별로 뭐 보험료니 교육비니 카드니 뭐 기부금이니 의료비니 이런 것들을 사람별로 입력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이게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여기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상단에 부양가족 불러오기라고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셔야지만 부양가족에 입력된 사람별로 입력된 금액이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안 눌러주시면은 안 끌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 여러 번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입력해서 여기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탭입니다. 자, 의료비는 부양가족별 대상자를 조회해서 입력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여러분 50만 원 한도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60만 원짜리 안경을 샀다, 실업 고정용 안경을 샀다 그러면 50만 원까지만 입력을 해야 돼요. 산후조리원비도 여러분 200만 원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이제 산후조리원비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비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200만 원을 초과 입력하더라도 200만 원까지만 입력이 돼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지우고 하면 되니까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김서울의 배우자인 박민혜가 의료비가 지출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러면 자, 의료비 여기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의료비를 더블 클릭하면 의료비 탭으로 넘어가고요. 아니면 의료비 탭을 바로 클릭해서 해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입력을 했다가 지울게요. 자, F2번 눌러서 예를 들어서 뭐 박민의 배우자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서 자, 이게 국세청 증빙인지 아니면 기타의 영수증인지를 구분하는 건데 자, 국세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국세청. 국세청으로 구분했을 때에는 여기 뭐 상호나 사업자 번호 같은 걸 넣을 필요가 없는 게 국세청에서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보를 넣을 필요는 없고요. 자, 금액은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비 230만 원을 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산후조리원비니까 여기 산후조리원비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1번은 해당이고 2번은 해당하지 않음이니까 1번을 눌러서 이게 산후조리원비라고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2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200만 원까지만 입력이 된다는 걸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 해당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만약에 이게 안경을 구입한 거였다라고 하면요. 60만 원 구입한 거였다라고 하면 60만 원 치면 50만 원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산후조리원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도 계산이 자동으로 되지만 안경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50만 원까지만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지울 때는 선택하고 삭제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실전 사례를 또 뒤에서 연습할 거니까 이 설명 듣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이에요. 자, 여러분 기부금은 부양 가족별로 대상자를 조회해서 입력을 한다. 자, 다만 여러분 다른 건 안 그런데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입력 탭에서 입력을 한 다음에 반드시 조정 탭을 눌러서 공제금액 계산 그 다음에 클릭해서 불러오기, 반영, 저장 이 순으로 적용을 해야지만 이게 반영이 돼요. 이걸 안 하면 반영이 안 돼요. 자, 한번 제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김서울이 기부를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기부를 하게 되면 요 김서울 거에 여기 지금 의료비, 뭐 카드 이렇게 있는데 요 기부금이 있잖아요. 요 기부금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또 기부금 탭으로 이동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F2번 눌러서 아니면 바로 기부금 탭을 눌러서 하셨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F2번 눌러서 자, 김서울로 들어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기부한 내역을 입력을 하는 건데 자, F2번 눌러가지고 자, 우리 혹시 여러분 이론 수업할 때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인데 뭐 종교단체도 있고 종교단체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죠? 뭐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었고요. 또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한 것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특례 기부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금전으로 기부했다. 그 다음에 뭐 필수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세청 자료면은 뭐 필수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주어지면 입력하시고 자료에 주어지지 않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선 생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국세청이라고 되어 있고 자, 기부금 장려 신청이라는 거는 내가 좋은 의도로 기부했는데 뭐 세금 공제 받으려고 한 거 아니다. 나 이거 세금 공제 안 받을게 하고 이렇게 신청하는 건데 뭐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뭐 신청한 금액은 없다 라고 치면은 이렇게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기부 장려금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기부금 입력 탭에서 이렇게 입력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부금 조정 탭에서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기부금이 반영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제금액 계산, 불러오기, 공제 뭐 저장 순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봐봐요. 여기서 기부금 조정 탭을 클릭해서 여기 여러분 공제금액 계산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불러오겠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그죠? 특례기부금, 단기의 특례기부금으로. 그러면 요거를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렇죠? 저장 눌러주시고, 종료해 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부양가족의 김서울 거에 이렇게 기부금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부금을 연말정산 입력, 여기 연말정산 내역에다가 반영하려면 여기 부양가족 불러오기 이렇게 해서 얘를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자, 여기 지금 기부금이 여기 있죠. 여기인데 여기 안 불러왔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부양가족 기부금 탭에서 공제금액 계산 여기 불러오기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제금액 반영
반영하고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종료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까 블로그 저장 종료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이 됐고요. 요 금액이 부양가족 탭으로 가보면 이렇게 들어갔고 요거를 연말정산에 불러와야 되니까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눌러서 확인 눌러서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요 금액 입력된 게 이렇게 불러와서 공제세액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요거는 다시 지울게요. 요건 샘플로 보여드린 거니까 자 요거 지울 때는 여기 삭제 눌러주시고요. 자 지우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조회 눌러서 요거는 자 여기서 삭제를 한번 눌러볼게요. 삭제 공제금액 가서 이렇게 불러오기 해서 공제금액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똑같이 한번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삭제가 이게 아마 연말정산에 입력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러분. 자 여기에 기부금이 들어와 있는데 삭제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공제금액 계산 가서 확인 다시 했고요. 그리고 요거 눌렀더니 이게 다시 뜨네요. 자 잠깐 전체 삭제 눌러서 저장해서 종료해서 이것도 삭제를 눌러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지워졌네요. 이것도 지워져야 되는데 지금 지워지지가 않고 있어요. 여기 입력해서 지웠어야 되는데 자꾸 제가 착각했어요. 입력해서 지웠어야 되는 거고요. 입력해서 지우고 기부금 조정에서도 지워졌고요. 그리고 요거를 부양가족 불러오기로 해서 불러와 주시면 지워지겠죠. 네, 제가 자꾸 헷갈렸어요. 여기서 기부금 입력해서 원본을 지웠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지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한번 해봤는데 실전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또 입력을 해보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기부금 입력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거를 배웠었는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혹시 그리고 여러분 이론 수업할 때 ISA 그 만기 때 환급 안 받고 연금계좌로 이렇게 전환한 거 있으면 또 추가 공제되는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내역들을 여기 연금저축 탭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여기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 만기 시에 연금계좌로 전환한 게 있다면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 연금저축 쪽을 들어가 주시면 만약에 퇴직연금 가입했다 그러면 요 퇴직연금 이렇게 눌러 주시는 거예요. 퇴직연금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또 그 밖에 이쪽 눌러주시면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예전에 있었던 제도예요. 그래서 개인연금저축 했을 때 일정 한도 내에서 이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였는데, 요것도 이제 뭐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개인연금저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제 여기 보니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한 거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내용들 제가 써놓은 거고, 자, 월세 공제되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월세 공제 1년에 1천만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월세 공제 명세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월세 공제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월세 탭을 눌러주시면 그 월세 그 내역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은 이게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내역을 또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역이 있으면은 입력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력 탭에 들어가서 위 이해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는 메뉴다. 그래서 부양가족 탭에서 입력했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그 금액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 입력했던 것들을 쭉 불러오시고요. 그리고 요 앞에 없는 것들은 추가로 더 입력을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전 사례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이제 케이스가 김서울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자, 부양가족 현황은 이미 입력되어 있죠. 우리가 입력을 했고요. 전부 다 국세청 자료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본인 김서울, 아버지 김노현, 배우자 박민혜, 자녀 김예슬 이렇게 해서 지금 가족별로 지출한 내역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건데 요 밑에다가 해답을 다 이렇게 그림을 캡처해 놨으니까 요거 순서대로 쭉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본인의 야간대학교 대학원 학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제 교육비는 혹시 교육비 이론 공부할 때 우리가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대학원비 500만 원은 여기 연말정산 쪽에서 부양가족 탭을 눌러가지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요 카드 기부금은 사람별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서울, 요 본인이죠? 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니까 요거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 교육비에다가 입력을 하시되, 이게 국세청 자료면 국세청 칸에다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국세청 자료가 아닌 기타 영수증 자료다 그러면 기타란에다 하시는 건데, 제가 가정을 다 국세청 자료라고 가정했으니까, 야간대학원 학비 500만 원은 국세청 란에다가 50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이제 이게 본인 교육비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취약전 아동인지 초중고인지 대학생인지 본인인지 여기다 이제 이 코드를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입력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60만 원. 자, 우리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저축성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저축성 이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죠? 이거는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가 가능하니까 60만 원은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자, 김서울에 대한 보험료. 자, 여기 보험료 보면 우리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있고 또 이거는 이제 특별소득공제에 이제 보험료 관련된 공제죠. 그 다음에 이런 보장성 보험, 장애인 보장성 보험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럼 요 노란 색깔이 보이면 노란 색깔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또 이제 보조 창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급여 입력할 때 우리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것들은 급여 입력할 때 입력한 데이터들을 집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급여 입력 데이터를 불러온 겁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장성 보험하고 일반하고 장애인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지금은 어떤 거였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장성 보험 60만 원이었으니까 여기 일반 보장성 보험 여기 60만 원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 그림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 놓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인데 자, 본인이 쓴 거는 나이와 소득 따지지 않고 다 되는 거죠. 자, 2,100만 원인데 대중교통하고 전통시장에서 쓴 게 각각 300과 700이 2,100 안에 포함되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또 직불카드 이렇게 항목에 따라서 이게 공제되는 한도가 다 계산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각각 그 해당 란에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쓴 것 중에 대중교통 가서 쓴 거, 전통시장에서 쓴 거는 따로 입력을 별도로 빼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직불카드, 선불카드 쓴 거는 이런 건 없대요. 현금영수증 쓴 거 없고요. 자, 그럼 요거를 2100이니까 대중교통에 300, 전통시장에 700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 지금 김서울 거 입력하고 있으니까 김서울 선택해 주시고 신용카드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데 노란 색깔 나오면 더블 클릭을 하면요. 이게 신용카드 탭으로 이동이 돼요. 아니면 그냥 아예 당초부터 신용카드 탭을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양가족으로 갔다가 넘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김서울 거 눌러주고 신용카드 쪽 노란 색깔 아무데나 클릭해주면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신용카드 탭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김서울 건데 이게 국세청 자료인지 기타 자료인지인데 다 국세청 자료라고 가정했으니까 국세청 라인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 신용카드 금액을 얼마를 입력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자, 지금 문제 지문 보면 그럼 교재 보시면은 신용카드가 2100이잖아요. 그쵸? 근데 2100 중에 전통시장에서 쓴 게 얼마라고 돼 있냐면 그게 7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700을 입력하는 겁니다. 대중교통에서 쓴 게 얼마라고 돼 있냐면 대중교통에서 쓴 게 300이라고 써 있어요. 문제 지문에. 그럼 이렇게 해서 각각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자, 2100이 총 사용 금액이니까 나머지 요 1000만 원을 뺀 나머지는 순수한 신용카드예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 쓰지 않은 그 외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요 금액이 그럼 얼마겠어요, 여러분? 2100에서 1000만 원 제외하면 그렇죠. 11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금액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순수 신용카드인지 여기서 쓴 건지에 따라서 이 한도 금액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게 그 한도 공식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소비 증가분이라고 돼 있는 건 이제 23년 대비 24년도에 카드 쓴 게 많다 그러면 추가 한도로 더 인정되는 게 있다 보니까 요 지금 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23년도에 카드 쓴 게 얼마다라고 나오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도 계산은 프로그램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도 입력을 한번 해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해답 그림에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그 해답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연금저축 납입한 게 120만 원이 있대요. 여러분, 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 것만 되는 거예요. 뭐 배우자 명의 거라든지 또 부모님 명의 거라든지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0만 원 연금저축이니까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금융기관하고 뭐 계좌번호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연금저축은 어디다가 입력할까? 자, 부양가족 탭은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사람별로 입력한다고 했는데 부양가족 탭에서 사람별로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은 여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에 카드, 기부금 이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다 입력하지 잘 모르겠으면 여기 연말정산에 클릭을 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이니까 연말정산 클릭해봤는데 연금저축에 입력하는 게 없네.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실 필요 없고 여기 연금저축이 또 있네.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연금저축 탭 1이 있고 2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에 이제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하고 IS 계좌 만기 전환한 금액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은 이쪽 위에는 퇴직연금이고 요 밑에는 연금저축이니까 요 밑에 거. 요 1번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이전에 있던 그 소득공제와 관련된 규정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연금저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금저축으로 눌러주시고 혹여라도 만약에 문제에서 개인연금저축이라고 써 있으면 개인연금저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연금저축입니다. 자, 금융기관은 F2번 눌러주시면은 우리은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은행 조회해 주시고요. 계좌번호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계좌번호 1002-484-652358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문제 지문 보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1002 다시 그 다음에 뭐였었죠? 484 교재 보시면 다시 652 그리고 358 그렇죠? 35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 금액이 120이라고 되어 있어요. 120만 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도는 프로그램이 계산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연말정산의 금액이 다 집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연금저축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여러분 연말정산 요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소득세 이론에서 공부했던 그 연말정산 구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총 급여액 이거는 급여 입력에서 입력된 금액이 집계된 거고요.
근로소득공제 빼고 근로소득금액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종합소득공제 2년 주특신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거는 사원등록에서 입력된 자료를 부양가족 탭에 있는 내용을 끌고 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연금, 국민연금 낸 거, 급여 입력된 거 불러온 거고, 자, 특별소득공제, 요거는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급여 입력에 들어간 거 불러온 거고, 주택자금 관련해서, 그쵸? 예, 그 다음에 그 밖에 소득공제도 있는데, 우리가 안 배운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건 우리가 아까 입력했으니까 이게 불러줘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표가 나오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세액 감면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자, 이제 세액공제 쪽에서는 우리 어떤 거 있었어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우리가 사원등록에서 부양가족 탭에서 그 자녀의 동그라미 쳐 있는 걸 가지고서 이 데이터를 끌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세액공제. 그래서 연금저축, 또 ISA 연금 뭐 전환한 거 입력하면 여기 또 불러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 보의교기 해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월세액공제.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그 연말정산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모든 금액이 다 집계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나오면 우리가 매달 월급 받을 때 급여자료 입력해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세액보다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는 거고,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이렇게 추가 납부하는 거고. 아직 연말정산이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 입력 탭이라는 게 우리가 소득세 이론에서 배웠던 그 연말정산 계산 구조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김서울 거를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 김노연에 대해서 질병치료비가 지출이 됐대요. 1200이. 자, 여러분 성형수술비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제가 안 되지만 이런 질병치료비는 당연히 공제가 가능하죠.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는, 자, 우리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우리가 인적공제 대상자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의료비 할 때는.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200만 원을 의료비를 입력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 실손보험 받은 거는 요거는 공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론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자, 실손보험 수령한 거는, 자, 1200에서 1100은 보험금 탄 거니까 순수하게 100만 원만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건데, 이거를 100만 원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요 1200 입력하고 보험금 수령한 금액 입력하는 란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서, 자, 부양가족 탭으로 눌러서, 자, 의료비를 지금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의료비는 아버지 김노연의 의료비니까 김노연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의료비 여기 노란 색깔 있는 데 넣어야 되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의료비 탭으로 이동이 되게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F2번 눌러가지고 F2번 눌러서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김노연 거죠? 그럼 이제 김노연을 선택해 주시고, 자, 모두 다 국세청 자료라고 했으니까 국세청으로 눌러주시고, 국세청 자료는 이런 상호라든지 그 의료기관 그 사업자 번호라든지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자, 금액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의료비 금액이 지금 문제에서 1200이었었어요. 그런데 실손보험 탄 게 문제에서 1100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의료비가 미수가 선청성 이상화도 아니고 난임 시술비도 아니었고 산후조리원도 아니었죠. 여기에 해당이 되면 밑에 1번 해당된 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해당 사항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의료비라고 입력을 해주셨다고 해서 연말정산 탭에 반영된 건 아니에요. 금액만 입력돼 있지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럼 이거 반영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상단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셔야지만 이 금액이 온전히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번 눌러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의료비를 눌러서 이렇게 입력을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배우자의 지출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실업 보정용 안경 구입한 게 90이에요.
여러분 90만 원 지출했다 하더라도 얼마까지만? 그렇죠. 50만 원까지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50만 원까지만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자, 질병치료비 300도 가능하고요. 건강기능식품 지출한 거는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의료비부터 먼저 입력하고 요 배우자의 카드도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의료비 탭을 자, 여기 부양가족에서 배우자 박민혜 거죠. 박민혜 선택하시고 여기 의료비 더블 클릭해서 의료비 탭으로 넘어가서 바로 의료비 탭을 눌러도 상관없어요. 배우자 박민혜 들어가서 국세청 자료라고 가정을 했고요. 자, 박민혜 의료비는 얼마 입력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안경 구입한 게 90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50만 원만까지만 되는 거니까 5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자, 질병치료비는 공제 가능한데 건강기능 구입한 거는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 요 입력을 하실 때는 안경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문제에서 이렇게 상호나 이런 게 따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건 따로 입력을 이게 한 칸에 다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긴 없는데 따로 입력을 해도 돼요. 이렇게 안경 같은 거 나오면. 그리고 안경은 뭐 기타 영수증으로 문제에서 나오면은 그건 따로 안경 입력하고 국세청 자료권은 밑에다 따로 입력하고 뭐 이렇게 또 문제가 구성될 수도 있고요. 이건 따로 입력을 해볼게요. 해답처럼. 자, 그럼 요 안경이 지금 얼마예요? 90만 원인데 50만 원까지만 하라고 그랬었죠? 네, 이렇게 보험금 탄 거 이런 건 없고 그리고 안경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죠. 자, 하여튼간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박민혜 거 또 있으니까 박민혜 또 불러와서 국세청 자료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안경을 따로 제가 입력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병치료비 300만 원은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의료비를 이런 식으로 50만 원, 300만 원을 해서 입력을 했어요. 문제에서는 아마 나오면은 이 안경에 대해서는 기타 영수증 자료로 해가지고 뭐 어디 안경점이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국세청 자료는 그냥 한 번에 다 묶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쓴 게 500만 원 있는데 이 중에 대중교통 200 썼고 전통시장 100 썼고 그럼 이건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라고 그랬었고요.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없네요. 자, 그럼 요거 어떻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카드 탭을 누르거나 아니면 부양가족 가서 박민혜 가서 이렇게 들어가도 똑같죠, 어차피. 그래서 카드 탭을 눌러서 박민혜 거. 자, 국세청 자료라고 했으니까 국세청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배우자 신용카드 500인데 이 중에 대중교통 200이니까 여기 대중교통 이쪽에다가 200만 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인가요? 전통시장에서 쓴 게 100만 원 있으니까 100만 원 넣어주시고요. 100만 원. 자,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이 200만 원인데 이건 이제 순수한 신용카드 분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2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교재에도 다 입력해서 화면 캡처를 해놨으니까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배우자까지 입력을 했어요. 그죠? 카드까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거예요. 자, 미국 현지 소재 대학교. 자, 여러분, 이게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런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된 법에서 인정하는 이런 학교에다가 불입한 거는 해외 교육비 낸 것도 인정돼요. 뭐 어학연수비 같은 건 안 돼요. 그런데 법에서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불입한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600도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보장성 보험료 가능하죠. 근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자,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자,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공부하면 되게 헷갈린데 우리가 자, 보험료가 있고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어디다가 자, 보험료가 있고 그렇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렇죠? 그다음에 기부금 그렇죠? 이거 적어 놓으십시오. 꼭. 그다음에 신용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되는 거. 그러면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많은 이거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인적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 기본공제를
판단할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나이하고 소득에 대한 제한을 다 따지잖아요. 그죠? 나이는 뭐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뭐 60세 이상 기억나시죠? 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 이런 걸 따져서 이 요건이 충족돼야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항목별 공제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기본 공제 대상자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각 요 항목에서 나이와 소득에 대한 제한을 따질 건지 안 따질 건지, 나이 요건과 소득에 대한 요건을 고려해야 되냐 안 되냐는 그 항목별로 다 규정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해야 되니까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자, 아픈 겁니다. 이거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교육비는 설명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죠? 늦게 대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소득의 제한은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교육비를 본인 교육비를 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나이의 제한은 없지만 소득의 제한은 있다. 소득이 있으면 본인의 기부금을 본인이 돈으로 소득으로 내는 거니까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의 제한은 있어요. 소득이 많으면 본인 카드 값을 낼 수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요 신용카드는 주의해야 될 게 형제 자매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혹시?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써드린 거를 잘 메모해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자, 또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또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자녀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녀는 여기 부양가족 탭을 보시면 지금 자녀 김예슬이 기본공제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기본공제가 안 되는 이게 뭐였었냐면 제가 좀 확인시켜 드리면 자 기본공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우리 앞에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한테 불러드리면 자 여기 지금 김예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없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가 22세니까 소득은 없었어요. 지금 김예슬이가 소득은 없었고 나이가 20세가 넘다 보니까 기본공제가 안 됐었던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연습할 때.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시면 자 그러면 김예슬의 교육비가 공제가 될까? 자 교육비는 요 대학교 교육비가 600만 원이 될까?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제한은 있다라고 했는데 김예슬은 나이는 22세지만 소득은 없으니까 이 교육비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이해돼요? 자, 이 보험료 될까요, 여러분? 자,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건강 증진 목적으로 의료비 쓴 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공제되는 거는 이 교육비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냐 아니냐를 지금 묻는 게 아니라 이거와 별개로 각 항목별로 나이와 소득의 요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선 600만 원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는 이 김예슬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건강증진 이거는 의료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럼 600만 원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자 교육비 김예슬 거 눌러주시고 여기 교육비 거 눌러주시는데 위에 라인은 국세청 칸이고요. 밑에 라인은 국세청이 아닌 기타 영수증 증빙 받았을 때 입력하는 란입니다. 국세청 자료라고 가정했으니까 국세청 칸에다가 600만 원이었나요? 600만 원 넣어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 또 헷갈리죠. 처음 보셔가지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대학생이니까 여기 지금 대학생 요 밑에 팁에 보시면 대학생이 3번이니까 3번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입력을 다 했어요. 하기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해답을 보시면
김서울 교육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입력됐고요. 그렇죠? 해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했고, 자, 국세청란에 입력하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본인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료, 그죠? 보험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노란색 마우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내용이 나오니까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입력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는 여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따로따로 입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클릭해가지고 연금저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120만 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의료비 여기 지금 1200이고 실손보험 따로 입력을 했어요. 따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요 안경은 이렇게 따로 입력을 했는데 안경의 경우에 5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만 원만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기타 영수증으로 해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나오면. 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따로따로 넣어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당연히 요거 가능하죠. 국세청란에다가 가능하고 대학생이라고 넣어주시되, 자,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고 건강기능식품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해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클릭해야지만 이게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입력을 다 끝낸 상태에서 연말정산 탭을 눌러서 여기 지금 이 금액들이 다 안 불러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눌러서 불러오겠습니까? 확인 눌러주시면은 여기 다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그림이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페이지 456쪽이네요. 456쪽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캡처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김서울이라는 이 대표이사의 경우에 결정세액이 지금 여기 보니까 499만 6,408원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보니까 499만 6,408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급여 받을 때 우리가 원천 징수된 세금이 요 금액이에요. 734만 1,960원. 그래서 734만 1,960원.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연말정산에서 결정된 세금이 499만 6,408원인데 미리 낸 게 이만큼이니까 요 나머지 차이 나는 마이너스 난 234만 5,550원만큼 연말정산 환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0%는 지방소득세로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이거를 여기 뭐 작업 완료라는 이런 마감 기능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따로 저장키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입력을 했고요. 입력을 했고 김서울이라는 직원에 대해서 대표이사에 대해서 연말정산 하는 걸 해봤는데 이게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를 또 반복해서 연습해 봐 주시고 삭제했다가 또 입력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고 또 다양한 기출 문제를 또 풀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 오랜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교시에서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